국제 공조 체제가 무너져 있어서 앞으로 진짜 심각한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를 지수상으로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1700, 1800. 중동에서 나오거나 제2의 전쟁이 터지거나 대표님 아까 전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소장이 이전번에 출연하셨을 때도 IMF 때보다 심각한 경제 위기 올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WDB라면 그게 WDB 어느 정도 만약에 기술을 본다면 봐야 되고, 투자자분들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대표님께서 대응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그래요. 아무리 이 극심한 위기나 파국이 오더라도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신속히 펼치면 막아낼 수 있어요. 신용 파괴 원리도 막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금융위기라는 것은 전염성이 엄청 강하잖아요. 어느 한 나라에서 터지면 전 세계로 퍼져요. 그래서 여기에는 국조 공제 체제가 필수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금융위기를 차단하려고 그러면 국제 공조 체제가 확립돼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홀로 나만 살겠다. 그래서 고금리 또 강달러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는 죽으란 얘기예요. 미국이 고금리 펼치니까 다른 나라들 저축이 미국으로 끌려가잖아요. 미국이 강달러 정책 펼치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그 국제 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흘러갔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경기가 호조예요. 지난해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국이 무려 2.1% 성장했어요. 우리나라 4분기 마이너스 1.5 할 때 미국은 2.7%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전형적인 베거마이 네이버 폴리시란 말이에요.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에요.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는데 그 이웃들이 어떻게 공조하겠어요, 미국과. 안 된단 말이에요. 국제 공조 체제가 무너져 있어서 앞으로 진짜 심각한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런 금융위기라는 것은 어떤 트리거가 있으면 단기간에 와요. 근데 트리거가 발생하지 않으면 좀 이게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주가 지수가 얼마 가겠다, 우리 이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겠다, 이걸 지금 제가 말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리고 저는 그쪽 방면 전문가가 아니라고 제가 고백을 해야 돼요. 저는 국가 경제 전반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지 주식이나 여기 전문가 계시고 부동산은 또 다른 전문가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쯤 가겠다 이렇게 이제 진단해 주시면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저로서는 얘기하기 힘들어요. WDB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WD 거의 틀림없이 갑니다. 저는 이거를 지수상으로는 대충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1700, 1800. 만약에 실제로 이런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태가 온다면. 방금 코로나 때가 1400이었거든요. 네네네. 예. 근데 저는 공감하는 게 트리거가 저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맞아요. 그런 사례도 있어요. 트리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트리거가 있어야 레버리지 한 사람들이 시장에서 털려갖고,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4만 원 보는 거고, SK하이닉스 6만 5천 원, 7만 원 보는 거고, 수치상으로. 이 현대차 한 15만 원 깨지는 거 보는 거고, 삼성전자 하나가 전체 200개의 23% 차지하고, 이게 추악 통계로 다다닥 나오거든요. 그럼 대충 계산하면 이게 인덱스 만약에 최대, 그러면 이게 동시에 와야 돼요. 환율이 1,450원 뚫어갖고 1,500원인데 이 속도가 순식간에 치고 나가면서 우리가 금리 요번에 막은 게 잘못한 정책 실수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이게 투매장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번에 저점이 2180입니다. 그런데 이게 삼가 파도로 들어와야 나는 1700, 1800 보는데 하나만 들어와요. 여러 가지 위험 중에서. 그러면 2000 할게요. 그러면 직전 저점에서 살짝 쌍바닥 치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수로 그거 공포해서 싸우지 말자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요번에 한국은행장 요번에 금리 동결한 건 전 잘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입장이 아주 다르세요. 예, 지금 1210원에서 1330원 가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105 가고, 여기서 금리 인상까지 했으면 그때 뚫렸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게 에너지가 거의 100포인트 날아갔을 겁니다. 근데 동결을 해주면서 환율이 그리고 미국이 도와준 거예요. 미국이 공포가 갖고 금리 계속 떠들어도 나스닥이나 이게 11,200에서 돌아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환율이 다시 1,300원 아래로 내려가요. 요게 시간이
3개월을 벌어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3월 14일 부동산 CPI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연준이 이제 금리 25pp하나 50pp하나 막 싸우잖아요. 선물 다 대충 6월까지 금리 불확실성에서 물가,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에 대부분의 그 매크로 분석가들의 싸움이 진정되는 트리거만 나오면 이상은 그 위기는 없어요. 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그 트리거는 지금 뭐 환율도 해당될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이 혹시라도 우리가 딱 시장에서 뉴스에서 뭐가 딱 봤을 때 이건 진짜 그때 조심해야 된다. 어떤 트리거 이제 있을까요? 제가 오판한 거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판. 예. 저는 그 인도에서 아다니 그룹 사태가 터졌을 때 네네. 그게 트리거 역할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인도 주식시장이 의외로 잘 버티고 있어요. 물론 인도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극단적으로 통제된 경제 체제예요. 우리가 인도를 흔히 잘못 생각하는데 인도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정치였는데 1991년도 외환위기로 망가지기 전까지는 철저한 사회주의 경제 체제였어요. 생산도 정부가 물론 개인 기업들에게 할당을 해줬어요. 그런 정도로 통제 경제 체제였었는데 그 사실을 제가 미처 잊어먹은 거예요. 깜빡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 그거는 트리거로는 조금 작동을 하지 않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면 제3세계의 외환위기들이에요. 희한하게도 그 제3세계 중에서 외환위기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외환위기가 터졌거나 아니면 외환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나라들은 중국의 1대1로 사업과 관련이 돼 있어요.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만 빼놓고. 그 나라들에서 지금 외환위기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요. 뭐 잘 아시는 스리랑카는 이미 터졌고 레바논도 이미 터졌고 그리스도 지금 상태가 어렵고 뿐만 아니라 이집트 또 파키스탄은 지금 외환위기 지금 직면해 있어요. 4, 50개국이 위험한 건가요? 그보다 더 많아요. 아프리카 52개 국가 중에서 중동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이집트, 튀니지를 포함해서 약 30개국이 지금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환율이 급등하고 있고 외환보유고가 꼴깍꼴깍 하고 있어요. 중앙아시아에서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등등에서 5개 국가가 위험해요. 아르메니아 뭐 이런 데까지 다. 유럽에서도 조그만 나라들, 몰도바니, 루마니아니, 벨로루시니 이런 나라들 지금 위험해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도 라오스, 캄보디아는 굉장히 위험하고 미얀마는 이미 외환위기에 빠져 있어요. 군부 정권이 워낙 강력하게 통제해서 그게 이제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따름이지 그 외환위기들이 그렇게 그 확산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중국이 그 1대1로 사업으로 상업차관을 제공한 게 9,700억 달러예요. 9,700억 달러고 1대1로에 있는 국가들에게 통화수화풀을 체결해 준 게 7천억 달러예요. 그래서 무려 1조 7천억 달러가 중국으로서는 지금 부실 채권화 되고 있어요. 과연 그걸 중국이 견뎌내겠느냐. 국제기관들은 지금 중국 성장률 올해 5%대로 봐요. 실물 분야에서는 분명하죠. 그렇게 갈 수 있죠. 경제 정상화됐죠. 리오프닝 했죠. 이런 등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금방 말씀드렸던 이 통화금융 부문이 대단히 부정적이에요. 그 중국은 이미 2019년부터 그 부동산은 이미 몰락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9년에 KBS에서 차이나 쇼크, 빈집 6,500만 채의 비밀이라는 방송을 했을 정도로 심각해요. 지금은 그게 1억 채가 넘어요. 그리고 짓다가 만 아파트가 지금 1,000만 채가 넘는단 말이에요.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미분양 7만 5천이라고 난리잖아요. 중국 인구에 비하면 한 20만 채 되겠죠. 중국은 그게 1억 채라니까요. 얼마나 심각해요. 그것과 관련해서 또 지방 정부들 재정도 고갈 직전인데 지방 정부들이 지방채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설립한 지방 금융공사들이 있어요. 지방 공사들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전부 다 지금 도산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한꺼번에 터지게 되면 중국 경제부터 문제가 생겨서 전 세계로 전염되지 않느냐. 저는 지금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또 시각이 달라. 지금 부동산 헝다 사태라든지 이게 미분양된 거. 중국의 부동산의 기본 개념이 전 다르게 우리 서양적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 유동성 창출 금융 상품이에요. 우리가 주거용이보다 투자 상품이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그거를 인정해주냐 안 인정해주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레버리지를 일으킨 개개인들은 죽을 거예요.
그쵸. 근데 땅이 국가 소유고 이 1억채가 난 거를 갖다 대해서 이거를 완전히 정부가 이거를 다 파산해서 다 제로화 시키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잖아요. 안 시켜요. 안 시킨다고 절대 안 시켜요. 그거를 유지하게끔 그 갖다 대기해서 안 살아요. 못 살 뿐이에요. 들어가면 또 들어가고 재야 되니까 대신 장부의 수치는 찍어주게 해요. 그래서 헝다 사태에 나와갖고 뭐 망한다 그러지만 절대 그 사람 그 조직만 없어지고 그거를 대체로 공산당이 흡수했어요. 그래서 중국을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A에서 망가진 거를 지금 B에서 다시 그 새로운 공산당 지도자가 생겨서 이거 메꿔요. 지금 뭘 메꾸냐면 중동 쪽과 아프리카 쪽하고 그 다음에 인도 쪽 이런 것도 연결해서 뭐라 그럴까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충돌이라고 그럴까 거기에서 새로운 자기네들의 블록 경제 그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가장 근간이 동수서산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갖다 대해서 우리는 서울 같은 5배 되는 거를 저기 사막에다가 5개를 짓겠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다 보면 접경 지역이에요. 러시아 접경 지역, 그 다음에 저 중동 중심의 접경 지역. 근데 그거를 본인 작업을 안 해요. 합작해서요. 거기에 걔네들이 A, BB, 그러니까 금융기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우디를 이용해요. 아람코를. 그래서 중동하고 이쪽에 벌써 짝짝꿍이 된 것 같아요. 이러니까 지금 미국이 열받아갖고 자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도 트리거, 요것도 시각이 왜냐면, 이거는 아다니 그룹에 대한 직격탄이지, 왜냐면 인도 한번 너네들 좀 맛 좀 봐라 하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현상, 행동주의 펀드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예. 인도도 가까이서 인도 태평양 그 군사적인 조직이나 인도 태평양 경제 체계에 인도에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인도의 정부가 어떻게 했냐? 양다리에 걸쳐버린 거야. 들어가는 척하고 안 들어가면서 자기네들 그냥 러시아산 싸게 들고 그러니까 국가 이익은 최고죠. 그러고 나서 그동안 에너지가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거의 뭐 인도 그 지수 보면은 2,900에서 거의 150% 올랐나? 그 사이에. 그러니까 오히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수혜 나라가 인도예요. 그리고 미국이 일로부터 안 붙는 거예요. 오히려 양다리 걸. 그러니까 거기에 저는 국제자본주의 행동주의 이용해서 한번 공격한 것 같아요. 그거 변동이 그 아다니 그룹 주가는 주가 그 그룹 우리 지주회사 같은 건 4,000루비가 1,000루비까지 빠진 게 4분의 1 토막됐어요. 네. 근데 그 그룹만이지 인덱스는 그렇게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트리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트리거가 뭐냐면 중동에서 나오거나 사우디, 이란 해갖고 제2의 또 전쟁이 터지거나 이란이든 이거는 저는 붕괴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이 불가능해요. 그럼 스톱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망가진 에너지를 저쪽에서 키워갖고 커버를 하려고 그랬는데 커버가 안 되는 거죠. 해지 전략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 정부로서.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미국이 건드리나 요거 하나 볼 거고요. 그럼 우리나라도 중동 지금 우리 정부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국토부 장관 가고 뭐 대통령 요번에 또 갔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조단위를 끌고 와야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커버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3월에서 6월 달에 방향을 정해줄 것 같아요. 현장에서 뭘 보냐? 네옴시티 관련주라고 해갖고 작년 그 빈살마우하고 11월 달에 딱 꼭지쳐갖고 박살냈거든요. 그 종목 사보는 거예요. 갖다 얘기해서 한미 글로벌, 그 다음에 코론 글로벌, 특수광, 뭐 세압 에스텔, 뭐 이런 것들 사놓고 얘가 수익 나면은 들어오는 거고 이게 또 이상하게 급락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들어갈 때는 선을 딱 거놓고 자금을 한정해서 시장에 물어보는 전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트릭은 전 대만을 봐요. 대만 카드를 또 쓰나. 지금은 대만을 이것도 징후가 어떠냐면 워렌 버핏이 왜 TSMC를 팔았을까? 나 거기서 저는 그리고 애플을 샀어요. 이게 중요한 포트에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갖다 시장을 또 갖다 해서 설계할 수 있는 설계자 부분들인데 왜 그렇게 잘 나가는 최고의 TSMC를 왜 팔았을까? 이거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분명히 앞으로 시진핑 정부가 들어오면서 10년 동안 군사력이라든지 다른 갈등 구조의 리스크를 벗어나고 싶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리고 TSMC가 여기서도 얘가 흔들리면 전체 포트의 영향이니까 미리 엑스트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애플로 갔어요. 저는 이게 요새 인공지능, AI, 자율자동차, 그 다음에 VR, AR 이런 것들 만드는 거기에 모든 에너지가 애플 아닙니까? 그 다음에 테슬라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또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아니에요. 이거한테 물어볼래요. 그래서 지금 저는 중동 트리거는 아까 얘기한 작년도 11월 달 고점 찍었던 종목에 지금 거의 뭐 반토막돼 있거든요. 왔다 흥분하고 막 했는 데가 꼭지예요, 항상. 그러나서 이 주가들 투자해서 물어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물산, 그 다음에 현대건설.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게 뭐냐면 에너지 패권 전쟁 같아요. 이것도. 에너지 패권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러니까 지금 왜 사우디가 국가 전략으로 그 사막에다가 도시 만들어갖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까? 이론가들은 거 불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왜? 국가가 추진해서 뭐 그걸 아람코 재원으로 하는 거거든요. 중동과 같이 협작해서. 이게 끌고 가는 게 전 10년이라고 봐요. 2030년. 그게 스톱되는 건 전쟁밖에 없어요. 못 하는 거죠. 그리고 권력자가 암살당하거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는 대만하고 동남아인데 전 동남아는 안 봐요. 왜냐하면 이미 중국이 잡았어요. 중국이. 지금 캄보디아나 라오스는 우리 오바마 대통령 때 재선에 성공하면서 피보트 아시아 그때 브랜드 만들어갖고 한 게 제일 먼저 캄보디아, 라오스 간 게 중국의 1대1 막아갖고 거기를 중국한테 뺏기면 큰일 나니까. 왜냐하면 이게 말라케아 해협을 딱 해서 거기만 봉쇄하면 중국의 1대1로 해양 1대 그 맥을 수에즈랑 같이 딱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라오스하고 이 캄보디아에 들으면 이 말라케아 해협 봉쇄 아무 소용 없어요. 거기서 부동강 잡아갖고 가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결론은 피보트 차이나 돼버린 거예요. 군사정권 구테타 이론이고 캄보디아 거기에 무슨 조차권. 그래서 지금 중국이 쓰는 전략이 그동안 미국이 썼던 그 패권 전략을 그대로 써먹고 있는 거예요. 돈 꿔줘요. 못 받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른 대체권, 권력, 조차권 이런 거를 갖고 와요. 그리고 와서 그거를 사용해갖고 자기 이득을 내는. 그게 아프리카가 거기는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자원 전쟁, 에너지 패권 전쟁에서 중국과 이 싸움이 또 진행돼갖고 이거가 트리거가 안 나오면 저는 또 하나 제거해요. 그러면 이거 트리거 나오려면 이스라엘, 이란 이쪽에서 뭔가 또 엮어갖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투가 나오면 저는 이건 2천 깬다라고 볼게요. 근데 그게 안 나오면 못했다는 얘기예요. 뭐 어떤 마음이.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도 좀 많이 다르시네요. 여기는 굉장히 위험하다 보시고 여기는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고 오히려 중동 대만에서 뭔가 제가 또 한 말씀 드릴게요. 네네.